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화성 출신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오늘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민생과 관련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정치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일본 땅의 약 45%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최상품 복숭아를 60%나 싸게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방사능 관련 안전 때문이겠죠.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배출된 시슘 137의 양은 히로시마 원폭 때보다 168배나 많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린이들이 갑상선 암에 걸릴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67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수치인가요? 그것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베 정권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먹이겠다고 합니다. 또 선수촌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삼남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에게 그런 곳에서 먹고 생활하고 훈련하고 시합을 하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는 심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선수들의 안전 문제, 그에 따른 심리 문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류에도 중요하지만 방사능 오염 지역에 우리 선수들을 보내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쿄올림픽에 꼭 참가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참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부는 또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요구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안전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관련 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네. 이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의 관방장관은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알고 계시죠? 네. 네,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 원자로에 냉각수를 계속 주입하고 있고요. 이 오염된 지하수가 매일 130톤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네, 국제사회가 투명하게 알아야 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처를 네. 잇따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사항은 국제공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제공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양국 정부 간의 1대1 관계에서는 외무성과 우리 외교부 그리고 환경당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IAEA를 통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양은 1000만 톤이 넘고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입량이 130만 톤이 넘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에 반면 방사능 우려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화력발전사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 한 장이면 수입 허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내 검사 체계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자료를 보시면 일본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에 의하면 0.1 마이크로 시버트라고 신고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6일 날 평택항에서 실측을 해봤더니 0.28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측정 결과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 정부의 방사능 노출 안전 기준이 0.23보다 25%나 초과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석탄재 입고 현장 간이 측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만큼 향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업자가 방사능 측정 결과를 제출하면 그걸 믿고 그냥 받아주는 형식이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기관이 정밀 검사를 하도록 하고 네. 있습니다. 다만 그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료를 여러 깊이에서 채취해서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방사능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임의의 위치에 분포하기 때문에 일회성 간이 측정이 아니라 전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시멘트 원료로 제공이 되고 또 건축 재료로 지금 활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깊이, 이쪽은 깊이 10cm, 이쪽은 50cm 이런 식으로 여러 깊이의 시료를 채취해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좀 더 보강해 갈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하게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환경부 관계법령 등의 석탄재 방사선 측정 방법과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촘촘한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또 환경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지난 8월 8일 날 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수입 석탄재 안전 관리 강화 계획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알고 네.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때 통관 시 직접 조사 강화를 하면서 분기별로 일례 조사하던 것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에는 통관할 때 방사능 중금속 함량을 전수 조사하는 그런 또 기준도 마련했고요. 아울러 질문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 고시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 폐기물의 방사성 물질 비오염 확인 서류에 관한 고시라 해서 거기서 이 수입 석탄재 방사선 측정 방법이라든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일본산 석탄재 등의 건축 재료가 라돈 아파트와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랑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주한 전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라돈 농도 시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최대 533 베크렐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대비 5.3배 수준이고요. 평균 농도도 권고 기준의 2배나 되는데 이런 실태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장관님 말씀 좀 주세요. 예, 의원님 지금 제시하신 그 수치는 시범 조사에서 나온 네. 결과입니다. 그 시범 조사 대상은 수도권의 일부 단지였고 한 60호 정도에 대한 그 주택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주택은 주로 그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결과치가 지금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는 좀 그런 편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라돈 문제를 관리할 참입니다. 네, 전국 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예.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유해한 건축 자재가 유통될 수 없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가요? 예, 정부에서는 지금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축 자재 라돈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축자재 10종에 대해서 라돈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대개는 유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돈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라돈 아파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라돈 건축물 퇴출을 위한 라돈 3법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부처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야권과 언론에서 노인 일자리 증가는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질 나쁜 노인 일자리를 양산해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취업자 45만 2천 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39만 1천 명으로 85%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인구 증감으로 대입을 해보면요, 특별히 노인 일자리만 늘어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사이에 전체 인구가 33만 5천 명이 늘었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 증가분이 55만 6천 명입니다. 15세에서 60세까지 나머지 연령층이 22만 명이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취업자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하고 취업자 수 증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취업자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고용률 측면, 연령별 고용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는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서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소득 보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일 경험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급격하게 우리나라 고령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노인 복지에 대한 체제가 취약한 것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네, 아까 고령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 등의 도입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3.2%, 선택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4.3%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그 시점에서 300 이상 기업은 작년 7월부터 52시간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300 이상 기업만 조사를 해보면 탄력 근로제를 23.8%, 선택 근로제는 23%까지 도입을 하고 있어서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크게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네. 다양한 유연 근로제 시간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게 도입 절차상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위법 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민원 제기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셨는지 또 이에 대해서 또 대책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연구원에 저희가 의뢰 실태 조사를 하면서 요 내용도 같이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력 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 중에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동 근로자 대표와 별도 협의 안 했다라고 응답한 그런 사업장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한 43.5% 정도 됐었고요. 또 요 중에서 2주 단위 탄력 근로 시간제는 서면 합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요 2주 단위 특별 탄력 근로제 도입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면 한 22개사 정도 있었습니다. 15.9% 정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도 점검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네네.
또 이 유연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휴식권 보장 등 건강권 확보 및 임금 보전 등 노동자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난 금년 2월 달에 경사노위에서 탄력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해서 개편되는 탄력 근로제 방안에 따르면 근로일간의 11시간 연속 휴식제 그리고 임금 보전 방안을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착을 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까지 노사정 합의에 문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 52시간제 취지와 그리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기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도를 도입을 하고 그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지적 사항이 많은데요. 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인식과 환영도가 좀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상황이 파악돼 있고 대책이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집행 실적이 51.7%로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지난 8월 말 현재 71.7%로 집행해서 활용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금년 말까지는 전액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 대책의 활용도도 높이고요. 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 연착륙을 좀 보조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도 좀 완화를 하고 지원 대상이라든지 기간 또 추가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동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 주세요.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장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측에서는 우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돼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다. 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착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차질 없이 안착해 갈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부터 299인 기업에 대해서 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대비해서 저희 부에서는 50인에서 299인 기업 전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취약한 기업을 4,000개소를 선정해서 1대1로 밀착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간서에 지방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선치해서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해법도 제시하고 각종 정부 지원 제도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도 같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돌발 상황 시 연장 근로가 있다든지 집중 근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 요구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조속한 탄력 근로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과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또 가구 간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죠? 네. 예,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노인 일자리라든가 또는 그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 이런 것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역대 정부 또 어느 나라 정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건 다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됩니다. 최근에 통계청은 2인 가구 이상만 통계를 잡았는데요.
1인 가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2인 가구 이상만 통계를 잡아서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인 가구도 포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인 가구의 소득이 생각보다 괜찮고 그래서 그 가장 소득이 좋은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의 격차가 오히려 더 좁아졌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확산을 위해서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되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원래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 속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안전망, 실업급여를 확충한다든가 기초연금을 올려드린다거나 기초생활보장의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장애인 지원을 높인다거나 이런 쪽이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의료비 경감 많이들 실감하실 겁니다만 그걸 포함한 생활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그 수입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는 2.87% 인상으로 지금 잠잠하고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일종의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것은 조정되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료비 경감처럼요.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시장에서 수용하기 더 좋게 네. 보완해가는 작업은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88.4%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농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는 숙소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농업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79%가 임시 주거시설인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에서 살고 있고요. 17.5%는 소방시설이 없고요. 30%는 난방시설조차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입니다. 대부분 농가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외국인 숙소 시설에 대한 개선 여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의 경우에 이게 계절적이나 간헐적으로 인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숙소에 대한 투자가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숙사 시설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위반하게 되면 네.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를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업부문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공동숙소 설치 비용을 좀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 지금 고향이 화성인데 여기도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에 대해 생각이 어떠세요? 예, 예. 저희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와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농업 사업주들 쪽도 한번 살펴보고 네. 또 지자체 등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지역별 단위 농협 등이 주체가 돼서 지역 내에 있는 빈 농가를 공동시설 활용해서 개보수를 하거나요. 철거 후에 공동시설 신축 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 등에서 진행 중인 농가 빈집 정비 사업과 매칭하는 지원 사업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우리 장관님께서 관련해서 좀 의견 좀 밝혀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네.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니까 59.4%입니다. 이게 OECD 36개국 중에 32위로 하위 수준이고요. 또 10수년째 6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지, 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여성활동 참가율 자체가 그냥 여성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 1차적으로 가장 가깝게는 그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네. M 거부가 극복되지 않는 것이 1차적인 요인이지만 그 외에도 현재 고령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율이 훨씬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현재 그 출산 양육에 대한 여성의 전담, 또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은 공동으로 한다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지 않아서 남성 육아휴직제가 정착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돌봄 역량을 남성이건 여성이건 돌봄 역량을 강화해서 돌봄 자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돌봄 공동체를 높여서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것을 경감시키는 한편 또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돌봄의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서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인데 이들의 그 노동 조건이나 또는 급여 수준이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유인 조건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점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가위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은 예산 배분이라든지 그런 게 여가위가 약간 힘이 약해서 그런지 잘 못하시잖아요. 여기 총리님도 계시고 여러 관계 장관님과 의원님도 계신데 좀 부탁 말씀 좀 드리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가부 활동 열심히 왜냐하면 하시겠다고. 돌봄 노동은 한번 해보시고 최근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알겠지만 하루 이틀만 해도 그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또 잠시도 쉴 수도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돌봄 노동이 여성의 전담화되어서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치의 사회적 평가가 되지 않고 있고 돌봄 노동이 사회노동할 때도 저임금 직종으로 편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여러 돌봄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출산, 아까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의 개선, 노동 탄력 근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성이 일하기 쉬운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저출산 개선의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학력을 위조를 하셨더라고요. 단국대 수료가 아닌 재적이고 또 교육학 석박사 학위도 이제 허위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이후에 25년간 총장으로 장기 재임을 했고요. 이게 법에 저촉은 되진 않지만 상식적이지도 않고 총장의 대학 사유화가 되는 그런 우려가 좀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비가 전용되는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과 또 내통을 해서 표창장 위조를 기획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혹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교육부 차원의 운영상 비리 등에 대한 검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단국대 재적은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만 미국 워싱턴 침례 신학대학의 학사 석박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는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학력이 허위라고 하면 이러한 허위 학력을 기재해서 총장이나 이사로 승인하는 절차나 과정에 또 이사회의 회의 과정에 위법적인 사항은 없었는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뭐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부 차원에서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네. 검토해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노동자의 서름을 외면한 채 민부론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미세먼지로 인해 숨쉬기 힘든 고통을 겪지만 동시에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미래의 행복까지 좌우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송옥주 의원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